안녕하십니까? 봉인된 사건 노트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는 산속에 봉인되었던 30년 전의 비극과 한 일기장이 품고 있던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1996년 가을,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서 약초를 캐던 신만이는 썩은 등나무 뿌리 아래에 묻힌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검게 그을린 가죽 가방. 그 안에는 누군가의 유골이 아닌 수십 년간 습기를 머금어 쩍쩍 달라붙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스님, 이게 대체 왜 거기 묻혀 있었던 겁니까? 취재진의 물음에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창밖의 안개를 응시합니다. 그 일기장의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업보였다. 평생 자비로운 미소로 신도들을 보듬던 한 노스님의 등 뒤로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 그리고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그날의 진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정의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경상북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숱하게 울음소리가 산기슭을 타고 울려 퍼지던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입구 개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와지붕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죠. 붉은 흙담장 너머로 살구나무 가지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던 그 집, 바로 강민수와 이영숙 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읍내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부로 일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마당에서 검은색 자전거를 끌고 나와 안장을 닦던 그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억합니다. 자전거 뒷좌석에는 묵직한 우편 가방이 실렸고 그 가방에서는 종이와 잉크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죠. 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갈 때면 민수야, 오늘도 수고해라 하는 이웃들의 인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명했고 웃음은 순박했어요.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며 일으키는 먼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그 모습은 마을의 일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내 영숙은 민수보다 3살 어렸습니다. 23세 시집을 왔던 그녀는 하얀 피부에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여인이었죠. 동네 아낙들 사이에서는 영숙이는 참 복받을 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장독대 옆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뜰 앞 채소밭에 물을 주곤 했어요. 우물물이 두레박에 담겨 올라올 때마다 철컥거리는 도르래 소리가 정겹게 울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고추, 상추, 깻잎을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언제나 흙냄새와 풀냄새가 배어났고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5살 된 딸 지혜가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였죠. 지혜는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개미들이 하얀 설탕 알갱이를 나르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죠. 민수는 지혜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아주곤 했습니다. 지혜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게 집안을 물들이던 시간이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개울 건너편까지 들릴 만큼 맑고 경쾌했던 겁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낡은 백열전구 아래에서 아른거렸고 영숙이 담근 배추김치는 아작거리는 소리가 경쾌했죠. 민수는 밥을 뜨며 당신이 담근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이야라고 말하곤 했고 영숙은 부끄러운 듯 또 그러시네라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지혜는 김치가 매워서 코를 찡긋거리면서도 한 젓가락씩 입에 넣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웃곤 했죠. 밥상머리에서 들리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후루룩 마시는 소리, 누군가가 깍두기를 씹는 소리까지도 이 집의 행복을 증명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집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봐. 싸우는 소리 한 번 안 들리더라니까. 마을 어귀 구멍가게 평상에 모인 노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라고는 없었어요. 가끔 영숙이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면 민수는 마당에 서서 골목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영숙의 모습이 보이면 달려가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고생했어. 당신하고 말하곤 했죠. 그런 민수를 보며 영숙은 언제나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마을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던 겁니다. 집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있었어요. 매년 봄이면 제비 가족이 찾아와 새끼를 낳았죠. 지혜는 그 제비들에게 새야 파랑새야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어미 제비가 벌레를 물고 돌아와 새끼들의 노란 부리에 먹이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우리 가족도 저 제비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민수는 영숙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을 톡톡 두드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살구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렇게 이 가족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자전거 소리, 낮에 우물물 소리, 저녁에 웃음소리가 반복되는 날들이었죠. 겨울이 오면 아궁이에 나무를 떼어 방을 따뜻하게 데웠고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면 영숙은 군고구마를 구워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나 바람에 흩날렸고 그 꽃잎이 우물가에 떨어져 물 위를 둥둥 떠다녔죠. 여름에는 평상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쪼개 먹었는데 빨간 과육에서 즙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감나무에서 주홍빛 홍시를 따먹었어요. 젓가락으로 꼭지를 빼내면 노란 과육이 툭 하고 쏟아지던 그 달콤함을 지혜는 가장 좋아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빨래줄에 널린 하얀 이불, 마당을 쓸고 있는 영숙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행복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풍경이었던 겁니다. 사계절이 지나고 또 지나가도 이 집의 행복은 변치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행복의 시계는 곧 영원히 멈춰버릴 운명이었던 겁니다. 1975년 7월 23일 수요일.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자전거를 끌고 나섰죠. 영숙이 싸준 주먹밥 2개가 천보자기에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지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테니 저녁에 지혜 데리고 개울가나 다녀와요. 민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그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잘못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숙의 얼굴에 스쳐간 찰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민수가 알아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날 우체국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여름휴가철이라 소포와 등기우편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거든요. 민수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목덜미로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죠. 오후 4시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끝나고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이거 소나기 오겠는데. 민수는 서둘러 마지막 배달지를 돌고 집으로 향했죠. 오후 5시 반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집 앞에 도착한 민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평소 영숙은 지혜가 마당에서 놀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대문을 꼭 닫아두곤 했는데 말이죠. 자전거를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그대로 널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얀 광목 이불, 민수의 작업복, 지혜의 분홍색 치마 저고리까지. 소나기가 내리치는데도 아무도 빨래를 걷어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보, 지혜야. 민수는 급히 신발을 벗어던지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 아침에 지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밥알이 굳어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숙이 끓이다 만 듯한 냄비 하나가 불 꺼진 아궁이 위에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무와 미역이 동동 떠 있는 국이었는데 이미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나간 것처럼 보였죠. 방으로 들어가니 이불이 개켜지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고 지혜가 아끼던 고무신 한 짝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영숙과 지혜의 옷가지들은 모두 그대로였어요. 세간살이도 장롱 서랍 속 통장도 그대로였죠. 가출이라면 최소한 옷가지라도 챙겨갔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던 겁니다. 마치 잠깐 마실을 나간 것처럼, 아니 어쩌면 무언가에 쫓기듯 급히 집을 나선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미친 듯이 마을을 뛰어다녔어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며 우리 영숙이 못 봤습니까? 지혜는요? 하고 물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 구멍가게 주인 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 영숙이 말이요? 오전 11시쯤 봤지. 마을 입구 공중전화 부스에 있더만.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는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 뭔 급한 일이라도 있나 했지. 그게 마지막 목격담이었습니다. 민수는 빗속을 뚫고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부스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수화기는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죠. 바닥에는 꺼진 담배꽁초 몇 개와 젖은 휴지 조각이 널려 있었어요. 영숙이 여기서 누구와 통화를 했던 걸까요?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토록 서둘러 집을 나섰던 걸까요? 민수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누라와 딸아이가 실종됐어요. 하지만 파출소 순경은 코웃음을 쳤죠. 실종이라니 그냥 친정 갔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민수는 애타게 설명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옷가지도 안 챙겨갔고 음식을 하다 말고 나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순경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요새 여자들 그래요. 잠깐 어디 놀러 갔다가 오겠지. 하루 이틀 기다려보시오. 안 오면 그때 다시 오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시 파출소로 갔고 그제야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서라곤 공중전화에서 통화했다는 증언뿐이었죠.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경찰은 결국 가출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죠. 내 마누라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고 단서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던 겁니다. 1975년 8월 말 민수는 결국 우체국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가 없었어요. 우편물 속 어느 편지 한 장에 아내와 딸의 소식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고 지나가는 여자들의 뒷모습마다 영숙이 보였던 겁니다. 상사는 만류했죠. 민수야, 정신 차려. 가족 찾는 건 경찰이 하는 거고 자네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찾아줍니다. 제가 직접 찾아야 해요. 민수는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약간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포니 승용차 한 대를 중고로 샀어요. 하얀색이었던 차체는 녹이 슬어 군데군데 붉은 반점이 생겨 있었고 엔진은 시동을 걸 때마다 덜컹거렸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영숙과 지혜의 사진을 크게 인화한 전단지 수백 장이 쌓여 있었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영숙, 만 28세. 강지혜, 만 5세. 1975년 7월 23일 경북 지역에서 실종. 그 아래로 민수의 연락처와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근 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장 입구마다 전단지를 붙였어요. 전신주에도 구멍가게 유리창에도 목욕탕 벽에도 붙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내밀며 혹시 이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귀찮다는 듯 외면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여주면, 한 장이라도 더 붙이면 언젠가는 소식이 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밤이면 차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은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전단지 뭉치가 베개가 되었죠.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영숙과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어요. 사진 속 영숙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지혜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어디 있소? 나 여기 있소. 민수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죠. 눈물이 나려고 하면 꾹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인근 사찰들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영숙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절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영숙은 평소 불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가끔 마음이 답답할 때 동네 뒷산의 작은 암자에 올라가 기도하곤 했거든요. 민수는 산속 깊은 곳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니 백년사라는 중간 규모의 절이 나타났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절이었죠.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던 노승에게 민수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혹시 이 사람들 본 적 있으신지요? 노승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시주, 우리 절은 신도가 많지 않아서 얼굴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 보살님은 못 본 것 같구려. 그런데 옆에서 빨래를 하던 보살 하나가 어머, 저 여자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보셨습니까? 보살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한두어 달 전이었나? 여기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법현 스님이라고. 그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신 보살님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분도 그중 한 분 같은데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현 스님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살이 대답했죠. 그분은 7월 말쯤 갑자기 산속 암자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답니다. 무슨 특별한 수행에 들어가셨나 봐요.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이면 영숙이 실종된 직후였어요. 그 시기에 갑자기 산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한다는 게 우연일까요? 민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 암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가봐야겠습니다. 노승이 손으로 산 깊은 곳을 가리켰죠. 저 능선 너머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 길이 험해서 차로는 못 가고 걸어서 2시간은 좋게 올라가야 하오. 그런데 시주, 법현 스님은 지금 면회를 일절사절하고 계시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민수는 등산화를 신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끼 낀 돌계단을 밟으며 숨을 헐떡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2시간을 걸어 마침내 작은 암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에 이끼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법현 스님, 계십니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승려가 나왔어요. 수척한 얼굴에 눈빛만 유난히 빛나는 남자였죠. 시주,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저는 면회를 받지 않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스님, 이 사람 아십니까? 제 아내와 딸입니다. 실종됐어요. 법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던 겁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신도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법현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단호했죠.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아래 절 보살님이 이 사람이 스님한테 상담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누라가 실종된 바로 그 시기에 스님이 여기로 들어오셨다고 하던데요. 법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속세의 인연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집착하시면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민수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제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독경 소리만 낮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암자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앉아 떨면서도 법현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1985년 가을, 민수의 삶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법현의 뒤를 쫓았어요. 법현이 머무는 암자를 찾아가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고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면 또다시 자취를 감춘 뒤였죠. 마치 고양이와 쥐의 추격전 같았습니다. 민수는 법현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떳떳하다면 왜 도망치듯 저를 옮겨 다니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민수는 말라갔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해 있었어요. 38배 나이에 50 넘은 노인처럼 보였죠.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톱 밑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을 찾는 것, 그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겁니다. 어느 날 민수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한 작은 절에서 법현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곳으로 향했죠. 절에 도착해 보니 법현은 이미 한 달 전 떠났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절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법현 스님이 뭔가 소중한 물건을 두고 가신 것 같은데 찾으러 오시지 않네요. 혹시 아시면 전해주시겠습니까?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물건입니까? 주지 스님은 민수를 법당 뒤편 작은 창고로 안내했어요. 구석진 선반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법현 스님이 머물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시주께서 아시는 분이라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지 스님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주, 낡은 불경, 그리고 1000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천을 풀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 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녀 끝에 새겨진 작은 매화 문양을요. 그것은 결혼 첫날 밤 민수가 영숙에게 선물한 비녀였죠. 영숙이 평생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물건입니까? 민수는 비녀를 꽉 움켜쥐었어요. 이건 제 아내 것입니다. 10년 전 실종된 제 아내의 비녀란 말입니다. 민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내밀며 설명했죠. 이게 증거입니다. 법현이 분명 제 아내와 연관되어 있어요. 담당 형사는 10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서류철이었어요. 강민수 씨, 이것만으로는 법현 스님을 용의자로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부인께서 절에 상담하러 갔다가 비녀를 두고 온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누라는 이 비녀를 절대 벗지 않았어요. 잠잘 때도 꽂고 자던 사람입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현 스님을 찾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법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찰은 법현이 전남 지역의 어느 산사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민수는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 전 밤 법당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법당 앞에는 검게 그을린 잔해가 남아 있었어요. 타다 남은 기둥에서는 아직도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꺾였죠. 증거는요? 비녀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화재 조사 결과 법현 스님이 보관하던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녀도 증거품으로 제출하기 전이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형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비녀는 경찰서 증거품 보관함에 있다가 화재 직전 법현에게 돌려주기로 결정되었고 그대로 불타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일한 증거가 불탔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화재 원인이 스님들의 부주의로 결론 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촛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실화라는 겁니다. 법현은 화재 진압을 도우다 연기를 마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또다시 행방을 감췄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수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참으로 끔찍했어요. 법현의 속명은 최진호.
그는 바로 민수의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겁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형제처럼 지냈던 진호. 20살 때 갑자기 출가의 소식이 끊겼던 그 친구가 바로 법현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릴 때부터 영숙을 짝사랑했다는 겁니다. 마을 어른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호는 영숙이 민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했고 그 직후 승려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내 친구가 내 아내를. 민수는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아내의 실종과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제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민수를 짓눌렀죠. 민수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병을 끌어안고 차 안에서 울부짖었어요. 차라리 죽었다고 해라. 살아있는데 못 만나는 거라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 간은 서서히 망가졌고 몸은 더욱 야위어 갔습니다. 1989년 겨울, 민수는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찾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1990년 봄, 죽음을 앞둔 민수에게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였죠. 혹시 이영숙이라는 분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이름을 자꾸 중얼거리시거든요. 민수는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엄습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갑니다. 낡은 포니는 이제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냈지만 여전히 달렸습니다. 민수는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3시간을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죠. 간호사가 안내한 곳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팔순이 넘어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 이영숙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탁한 눈동자가 민수를 응시했어요. 영숙이, 그 불쌍한 아가씨.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1975년 여름, 내가 단양 근처 산속 약수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지.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산속 약수터 근처에서 한 여인이 젊은 승려와 격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울면서 소리쳤어. 당신이 미쳤어. 나는 절대 못 간다고. 내 딸은 어쩌고, 내 남편은 어쩌냐고. 그러자 승려가 여자의 팔을 붙잡더니 더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숨었지. 그런데 1시간쯤 지나 승려가 혼자 내려오더라고.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그땐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승려가 너무 무서운 눈빛이었거든. 나중에 신문에서 실종 기사를 봤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할머니는 50년 가까이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고백할 용기를 낸 거죠. 민수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강 씨, 15년 전 일이고
목격자도 80 노인입니다. 게다가 시신이나 물적 증거 없이는 민수는 애원했죠. 제발입니다. 제가 얼마 못 삽니다. 죽기 전에 진실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결국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법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단양 산속을 직접 뒤졌습니다. 약수터 주변, 등산로 주변, 폐가 주변을 샅샅이 훑었어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수상한 곳마다 땅을 팠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민수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현이 마침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제주도의 한 남자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었죠. 경찰이 출동해 그를 연행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법현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나는 이영숙 보살을 산속에서 만난 적 없습니다. 그날 나는 암자에서 독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머니의 증언을 들이밀자 법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증인이 당신이 영숙 씨를 산속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려왔다고 했어요. 설명해 보시죠. 법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영숙 보살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절에 전화를 걸어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죠. 법현의 진술은 교묘했습니다. 나는 약수터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에 지쳐 있었고 잠시라도 속세를 떠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절로 오라고 권유했지만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길로 올라갔어요. 나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반박했죠. 증인은 당신이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법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노인의 착각이겠죠. 어두워지기 전이라 그림자가 두 개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현은 석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던 거죠. 민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힘을 짜내 법현이 머물던 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 석방되기 직전에 법현과 면회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진호야, 우리 영숙이 어디 있니? 제발 말해다오.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법현은 수화기를 들고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형,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 순간 법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연민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는 면회실을 나서며 피를 토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튀었고 교도관들이 황급히 달려왔죠. 괜찮습니다. 이젠 괜찮아. 민수는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1990년 12월 3일 민수는 50살도 못된 나이에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침대 옆 탁자에는 색이 바랜 영숙과 지혜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끝내 못 찾았구나. 그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이는 동네 이장과 옛 직장 동료 서너 명뿐이었죠. 관 속에 든 민수의 얼굴은 마침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5년간의 고통스러운 추적이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9시 47분. 설악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서
산삼을 캐던 신만이 박철수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큰 바위 아래 썩은 등나무 뿌리를 헤치던 중 검게 그을린 가죽 가방이 나온 거예요. 처음엔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려니 했죠. 하지만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방의 지퍼는 녹슬어 움직이지 않았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박 씨는 칼로 가방을 찢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일기장 한 권이었어요. 가죽 표지는 습기를 먹어 쩍쩍 달라붙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첫 장을 펼치자 빽빽한 붓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업보였다. 박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는 즉시 하산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릉경찰서 형사 김태현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요새 산에서 이상한 거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장난으로 묻어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기장 표지 안쪽에 적힌 이름, 법현, 그리고 성명 최진호. 김 형사는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75년 미제 실종 사건 파일을 발견했죠. 이영숙과 강지의 모녀 실종 사건, 그리고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승려 법현의 기록이 나타났던 겁니다. 일기장은 총 143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김 형사는 감식팀을 동원해 일기장을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습기로 번진 글씨들을 특수약품으로 처리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판독했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1975년 7월 23일자 일기였어요. 오늘 영숙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함께 떠나자고 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숙이 공중전화로 나를 불렀다. 남편 몰래 만나자고. 나는 희망을 품었다.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준다고 생각했다. 약수터에서 만난 영숙은 울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법현 스님,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해요. 스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를 봤대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김 형사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미쳤다. 20회를 짝사랑했는데 떠나라니.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함께 가자고, 멀리 떠나자고 소리쳤다. 그녀가 뿌리쳤다. 나는 절대 못 간다고. 내 딸이 있고 남편이 있다고. 나는 돌이 되었다. 그리고 내 손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일기장을 넘기는 김 형사의 손이 떨렸죠. 영숙은 숨이 끊어졌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릎이 꺾였다. 그때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었다. 엄마를 찾으러 뒤따라왔던 것이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나쁜 아저씨. 엄마. 나는 아이를 붙잡았다. 입을 막았다. 아이는 발버둥 쳤다. 나는 아이를 안고 계곡으로 뛰었다.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김 형사는 책을 덮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49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은 즉각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일기장에 기록된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1975년 당시 지도와 현재 지도를 대조했어요. 법현이 묘사한 약수터와 계곡은 현재 등산로에서 벗어난 깊은 골짜기였죠. 수색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탐지경과 지질레이더 장비를 동원해 수상한 지점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한편 경찰은 법현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전남 순천의 한 산사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76의 노승이 되어 있었죠. 10월 20일 새벽
경찰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의 노승은 경찰을 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 줄 알았습니다. 그의 첫마디였죠. 조사실에서 법현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49년을 도망쳤습니다. 절에서 절으로, 산에서 산으로. 하지만 악몽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영숙의 얼굴이 보였고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참회했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렸습니다. 일기장을 산에 묻은 건 1995년이었습니다. 차마 태울 수도 간직할 수도 없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발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습니다. 법현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약수터에서 300m 떨어진 계곡 상류의 큰 바위 아래였어요. 영숙은 그곳 흙 속에 묻었습니다. 깊이 팠습니다. 야생동물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혜는 계곡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나는 쫓아가지 못했어요. 겁이 났으니까. 법현의 고백에 조사관들은 침묵했죠. 국과수팀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법현이 지목한 지점을 파헤치자 깊이 1.5m 지점에서 뼈 조각들이 나타났어요. 부식된 천 조각과 함께 두개골, 갈비뼈, 척추뼈가 발굴되었죠. 감식 결과 성인 여성의 유골로 판명되었습니다. DNA 대조를 위해 민수의 혈육을 찾았지만 그의 형제들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다행히 민수의 사촌이 생존해 있었고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결과 유골은 이영숙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혜의 유골은 계곡 하류 2km 지점에서 발견되었어요. 큰 바위 틈에 끼어 있던 작은 뼈들이었죠. 아동용 운동화 한 짝과 분홍색 천 조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감정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만 5세 여아로 추정됨. 익사로 인한 사망 가능성 높음. 49년 만에 모녀는 다시 만났던 겁니다. 2024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들어찼습니다. 49년 전 실종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언론과 시민들이 몰려든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법현, 아니 최진호가 입장했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노인은 굽은 등으로 천천히 걸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49년간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1975년 7월 23일 피해자 이영숙을 살해하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 강지혜를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법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1953년생으로 피해자 이영숙과 같은 마을에서 성장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연모해 왔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인 강민수와 결혼하자 출가했으나 승려가 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974년부터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죠. 하지만 피고인은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1975년 7월 23일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증거물로 제출된 편지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법현이 영숙에게 보낸 편지는 총 37통이었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 집 천장 속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죠. 편지 내용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엔 보살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로 시작하던 것이 나중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떠나주십시오로 변했죠. 마지막 편지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절하시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이 편지를 받고 법현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던 겁니다.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49년간 참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전국의 고아원과 양로원을 돌며 봉사활동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법현은 승려로서 명망이 높았어요. 그가 머물던 절마다 신도들이 몰렸고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죠. 1990년대에는 불교 방송에 출연해 고민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큰 죄악입니다. 피고인은 승려라는 가면을 쓰고 49년간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그가 구제했다는 영혼들 이면에는 억울하게 죽은 모녀의 원혼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책상을 쳤어요. 피고인은 1989년 강민수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났을 때도 거짓말로 일관했죠. 그것이 참회입니까? 그것은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놈을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는 민수의 사촌형 강민철이었죠. 우리 민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승려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법현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49년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망친 것은 사건 현장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도 참회했으니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영숙과 지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법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승려가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업보를 말하고 인과응보를 설법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찔렀어요. 불경을 읽을 때마다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고 연부를 외울 때마다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지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방청석의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형님께 용서를 빌 자격도 없습니다. 형님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내가 형님을 배신했고 형님의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형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비겁함이 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법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검사는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성인 여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무고한 아동까지 살해했죠. 게다가 49년간 증거를 은닉하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다시 방망이를 두드렸죠. 2025년 1월 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어요. 피고인 최진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철이 소리쳤죠. 27년이요? 겨우 27년입니까?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며 범행 후 자수에 준하는 자백을 했습니다. 또한 깊은 참회의 의지를 보였고 유골 발견에 협조했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감경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이들의 얼굴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어요. 27년이면 법현은 100살이 넘어서 출소하게 됩니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지만 그가 49년간 누린 자유를 생각하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었죠. 민철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형이 복수도 제대로 못해줬구나. 그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던 겁니다. 2025년 2월 14일 경북 안동의 한 공동묘지. 차가운 바람이 언덕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이곳에는 1990년에 외롭게 세상을 떠난 강민수의 묘가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봉분 옆으로 새로운 봉분 2개가 조성되고 있었죠. 이영숙과 강지혜, 모녀의 유골이 49년 만에 남편이자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장지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수의 사촌 민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1975년 당시 이웃이었던 몇몇 노인들이었죠. 백발의 노파 한 명이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가, 지혜야, 그동안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그녀는 영숙과 함께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옛 친구였어요. 내가 그날 영숙이 전화하러 가는 걸 봤는데 따라갔어야 했는데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장례 절차는 간소했습니다. 스님 대신 목사가 집전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어린 양들이 49년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라도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영면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고 2개의 작은 항아리가 땅속으로 내려갔죠. 영숙의 유골 항아리 옆에는 그녀가 아끼던 은비녀가 함께 묻혔습니다. 10년 전 화재로 사라진 줄 알았던 비녀는 사실 법현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그의 암자를 압수수색하며 발견해 유족에게 돌려준 거예요. 지혜의 항아리는 더 작았습니다. 5살 아이의 뼈는 그만큼 작고 연약했죠. 항아리 옆에는 계곡에서 함께 발견된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이 놓였어요. 민철이 흙을 한 줌 집어 항아리 위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아빠 만났다.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단다. 이젠 무섭지 않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어요. 봉분을 다 덮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가운데 민수의 묘, 왼쪽에 영숙의 묘, 오른쪽에 지혜의 묘. 3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자 마침내 가족이 재회한 모습이 되었죠. 민철은 비석 앞에 막걸리 한 병을 따랐습니다. 민수야, 이제 당신 가족 찾았다. 평생 찾아 헤매다 못 본 채 눈 감았지. 미안하다, 형. 막걸리가 땅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민수가 마시는 것처럼 땅이 소리 없이 받아들였죠. 한편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번호 25만 214를 부여받은 최진호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의 흉악범이라는 특성상 일반 감방에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좁은 독방에는 요한장과 경대, 그리고 병기만이 놓여 있었죠. 법현은 하루 종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끝없이 반복되는 연불 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공허했어요.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주먹밥 1개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요. 말도 거의 안 하고요. 다만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느 날 밤 교도관이 순찰을 돌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법현의 독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영수가, 미안해. 지혜야, 아저씨 용서해다오. 하지만 독방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4시 23분. 교도관이 정기점검차 독방을 열었을 때 법현은 이미 숨져 있었어요. 요 위에 단정하게 누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였죠.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감된 지 고작 4달 만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나이 76, 27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4개월만 복역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법현의 독방에서는 한 장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휴지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민수 형, 영숙, 지혜에게. 나는 이제 갑니다. 49년을 도망쳤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당신들이 겪은 고통의 1000분의 1이라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다음 생이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갚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서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법현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화장되었고 유골은 공동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법명이 새겨진 작은 위패 하나만이 수많은 무연고 위패들 사이에 끼워진 채로요. 평생 명망 높은 승려로 살았던 그의 말로는 이토록 쓸쓸했던 겁니다. 민철은 이듬해 봄 세계의 묘 앞에 벚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꽃이 필 거다. 그럼 너희도 봄이 왔다는 걸 알겠지. 벚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제법 큰 나무가 되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봉분 위로 흩날리면 마치 새 식구가 꽃비를 맞으며 웃는 것 같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집착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광기입니까? 법현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세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어요. 거짓 참회 속에서 49년을 살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죠. 죄는 지은 대로 돌아오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비겁한 도피는 자신을 가두는 더 큰 감옥이 될 뿐이라는 진리를 이 사건은 처절하게 증명했던 겁니다. 오늘도 안동의 어느 언덕에서는 벚꽃이 피고 있을 것입니다. 49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위로 말이죠.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